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2%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셀코리아를 지속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양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물들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반도체가 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마이크론의 호실적 훈풍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간만에 엔터주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SM과 JYP 엔터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 영향을 주고 있고요. 금융주도 강세입니다. 보험과 증권, 은행까지 골고루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 전망과 투자 포인트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 시장의 흐름부터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까지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또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강력한 AI 수요를 재확인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규장에서는 1.8%의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1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신고가는 150달러 선 부근인데 다시 한번 1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이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ETF의 대표적인 ETF입니다. SOXX가 나스닥에서 무려 1.98%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ETF 상품이 이렇게 2% 가까운 애프터 아워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힘입었습니다. 주가가 2%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전 6시까지 일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한국 증시가 개장하고 난 이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힘을 받았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의 힘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HBM3 이쪽에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소외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좀 부분을 찾아보자면 SK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주가가 11% 이상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18만 원대를 올려서기도 했는데요. 5거래일 동안 주가는 11% 이상의 상승 탄력을 현재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부터 14만 원대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18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떤 실적을 발표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1% 이상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D램과 낸드 쪽에서 거의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약 6% 이상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번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어떠할까에 대한 가이던스를 가장 궁금해했었는데 가이던스도 정말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 회계연도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5% 넘게 상회했고요.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3% 이상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를 냈느냐가 이번 시장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들도 정말 좋았는데요. 먼저 HBM 쪽입니다. 여전히 수요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40억 달러가 나왔는데 2024년에는 2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E12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율 개선을 위한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은 이 말은 즉슨 후발주자들이 좀 따라오기까지는 역시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말은 즉슨 SK 하이닉스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 발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응용처별 수요 전망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PC와 모바일 쪽은 여전히 부진합니다만은 기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여전히 강한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은 정말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다울증권입니다. 2026년의 2분기 업황 고점 시각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2025년이 HBM 쪽의 고점이 아닐까, 피크아웃이 좀 빠르게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25년에 이 업황 피크아웃을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체적인 의견이 함께 나왔고요. 다만 주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습니다. 유의미한 1차 반등의 변곡점 역할을 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SK증권 측에서는 HBM이 DDR5를 통한 이익 방어력 시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HBM 시장은 단순히 원가 경쟁 기반 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기술력을 결국에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코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전체적인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제시한 바 있는데 KB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온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까지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에 추울 때 주가가 가장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안도를 줬습니다. 실적 장세 이국면에서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은 것은 늘 반복되어 왔던 일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30%의 조정을 받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0%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늘 실적 장세가 있었던 그 이후에는 조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정 수준을 조정을 한 이후에는 되돌림은 반복되어 왔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입니다. 8월 달에 Winter is Coming이라는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반도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엔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차트를 그려낼 것이다 라는 KB증권의 커멘트에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특히 어제 대장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니까 또다시 우리나라 화장품 잘 팔리겠네라는 기대감 속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펼쳤는데 하루 만에 다시 주가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배경에 또 하나의 리포트가 작용을 크게 했는데요. 리포트 좀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경기 부양 수혜의 팩트와 오해를 제시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팩트는 중국 로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 증가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연내에 또 한 번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관련 소비주 센티먼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국도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죠.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국 로컬 시장 내 소비력 개선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요는 증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로컬 화장품사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혹은 M&A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기업들 수혜가 예상되긴 한다라는 것이 팩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시세는 왜 이어지지 못하고 하루 만에 하락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중국 실적 부진이 단순히 소비력 저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동안 대표적인 중국 화장품 소비주였는데 2분기 실적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소비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경쟁이 심화했습니다. 중국 내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 화장품사의 실적 회복 가시성이 낮은 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과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 소비주로서 공고히 해왔던 두 회사였지만 이제는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더 강력한 화장품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 양사는 노후화된 브랜드 리뉴얼과 채널 구조 조정 등 중국 내 사업 구조 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는 중장기로 기업 체질 개선과 동반되어야 앞으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예전에 대장주이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체질 개선을 동반하지 않으면 주가 측면에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장품 업계는 우리나라에서 중국보다는 미국향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국향 기초 화장품 수출액과 미국향 기초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셔도 올해의 추이를 보셨을 때 미국향이 훨씬 더 높게 치솟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은 여전히 미국 소비 성장 스토리로 보는 게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대응 물량이 수출 성장 추이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미국 핵심 카테고리 중심 성장을 보인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요. 에센스와 선스크린, 클렌징 제품, 파운데이션 순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OEM사의 선호 관점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OEM사의 중국 법인 쪽에 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콜마를 최소 의견으로 유지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괴리를 좁히는 차원에서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애경산업 역시 브랜드 중 유일하게 중국 실적이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 콜마에 대해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을 좀 살펴보시면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국향 수출액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도 우상향하는 패턴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주, 대장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콜마 등 제시한 종목들이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충족해줄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서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모처럼 양시장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리스크 확대도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오히려 2% 가까이 하락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을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 여기서 더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나 싶었는데 뭔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후에도 갑작스레 밀린 이유를 가지고 밸류업 실망감, 금투스의 불확실성, 중동 전쟁, 마이크론 경계 심리, 대선 불확실성 등 어느 하나 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AI 수요 증가에 따른 데이터 센터용 D램, 매출 호조 등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및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함에 따라서 시간의 주가가 14%대 폭등 중입니다. 물론 10월 초 한국 9월 수출 및 삼성전자 잠정 실적, 10월 말 SK 하이닉스 실적 등 국내 반도체 수출과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주가에 노이즈가 또 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고비는 잘 넘겼기에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밸류업 실망감 때문인지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밸류업 지수를 떠나서 주주 환원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해보면 어제와 같은 주가 하락은 신규 진입 기회로 받아들인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먼저 2차전지 관련주가 대부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 추세로 변환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인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2분기 매출 583억 원, 영업이익 83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27% 올랐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3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권가 정만치보다도 각각 3%, 31%가량 웃도는 깜짝 실적입니다. 글로벌 최초 실리콘 응급제 상용화를 통한 경쟁력을 입증했고요. 실리콘 응급제의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업체가 시장으로 유의미한 진입을 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11만 원 1,000원부터 11만 4천 원까지 비중 10%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이탈 시, 목표가는 13만 원 이상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주전자 재료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오랜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역시 외국인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을 좀 크게 사줘야지 코스피가 힘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사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사들입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관계사인 테스가 약 1시간 전쯤에 89억 원 규모의 이 재료를 SK 하이닉스 쪽에 제공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조금 더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한지주, 네 번째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받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의 상승세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고려 아연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크게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 측에서 고려 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고요.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번째로는 유한양행, 다섯 번째로는 현대 로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펩트론, 다섯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ST팜, 네 번째로는 대봉 LS,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까지 함께 담아가면서 오늘 전체적인 반도체주들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고려 아연을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KTNG 이름 올리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STI, PSK홀딩스가 세 번째로 자리한 가운데 바이넥스가 네 번째로 이름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SM 현재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 다시 한번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고요. 첫 번째로는 선익시스템,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디지털,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블루 엠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할게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어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 오르면서 14만 원 선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천당 제약 하면은 이제 안약류의 의약품이 좀 유명한 회사이죠. 네, 원래 우리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통 이제 약들을 보통 인지도가 높죠.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만나야 되니까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점안제 같은 거. 물론 의사 처방을 받아서 사야 되는 전문 의약품 점안제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각해져서 병원을 갔다 와서 만나야 되니까 약국을 바로 가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의사를 만나고 약국을 가는 사람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삼천환자약의 점환자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뭔가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게 신기루처럼 무너져 버렸을 때는 한순간이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리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뭐 지연이 되니 연기가 되니 뭐 다시 돌려냈느니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희망 고문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 안 주면은 그쵸? 남녀 간의 관계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갑자기요? 뭘 얘기만 계속 하다가 이거 중간에 모르게 주고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허황된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뭘 데려간다, 뭘 어디 간다, 맨날 그러다가 맨날 동네 마실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이제 만나기가 싫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간다고 하면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렇죠? 아울렛을 간다 그래서 한 번은 가야죠. 한 번은 가야 되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했으면은 네. 놀이공원 간다고 해서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처음에 만나면 좋으니까 좋은데 얘기를 하면 기대감이 증폭이 되죠. 그만큼 그 기대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중간중간에 뭔가 하나를 줘야 돼요. 뭔가 눈에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그 수준이 확 사그러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일단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겠죠.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다가 옆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아예 무슨 뭐 저기 결혼한 사람이거나 아예 그 사귀는 사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사이면은 네. 많이 있어요. 그쵸?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놀이공원 데려가겠다. 얼마나 많겠다. 놀이공원 데려가겠다. 얼미도 드라이브 가겠다. 그 수많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약속을 안 지키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오. 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잖아요. 맨날 무슨 어디 뭐 영종도 드라이브다 무슨 호텔이다 맨날 얘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먼저 누가 데려가 버렸어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가기 싫죠. 네. 이미 갔다 왔는데 그 쿨타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데를 어떻게 맨날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은 레스토랑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거 몇 분 한다고 그럼요. 얻어먹으려고 그 짓까지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황반변성은 이거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 이게 아예 노년층도 아니고요. 40대면 사실 젊은 나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100세 시대에서 40대는 더 젊고 원래도 사실 40대는 100세 시대가 아닐 때도 굉장히 일을 가장 많이 할 가장의 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내 역학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6.6%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10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황반변성은 눈이 노화가 되면은 황반부에 있는 시세포가 빛과 색상을 감지할 수 없는 흉터의 조직으로 대체가 돼 버리면서 거기가 막혀버리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실명이 되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네. 습성하고 건성으로 나눠져요. 습성이 10%, 건성이 90%. 근데 대부분 이제 건성으로 시작해서 습성으로 갑니다. 이 습성이 위험한 겁니다. 습성으로 가면 이제 실명 위험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치료법은 건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이 없고요. 습성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터들이 있는 거죠. 건선은 전문 의약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 개선 이건데 생활 습관 개선 그냥 그거 약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습성 치료제도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모든 게 안구에 직접 주사기를 꽂아야 됩니다. 그게 간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무슨 이게 삼천달작이 하는 점안제 있죠. 그걸로 안 돼요. 그건 그냥 인공눈물 안구 건조증이고 황반병성은 무조건 주사기를 안구에 찔러 넣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시장을 잡고 있는 게 아일리아, 미국의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로슈에서 만든 이 지금 루센티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투톱이에요. 둘 다 습성 황반변성 안과 질환 치료제고요. 아까 말한 대로 혈관 내피 생성인자에 결합해서 신생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가 12조 원이고 루센티스가 원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루센티스는 지금 연매출이 2조 6천억 원이니까 무려 6배가량 리제네론의 아일리아가 돈을 더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제 루센티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아일리아가 이렇게 먹고 들어가서 오히려 역전을 해볼 수 있었는가? 지금 리제네론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 2위를 경쟁하고 있고 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회사들이 왜 다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올라 있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겪어왔죠. 코오롱 티슈진이니 실라제닌이 뭐 이런 거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임상 3상을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3조를 하고 이런 지금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서 요거를 임상 시험해서 다국적 뭐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러브콜을 받는 모델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K바이오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들이 아까 그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 원조가 바로 리제네론입니다. 바이오 벤처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무조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역사에도 남고. 근데 그게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리제네론도 처음에
기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벨로시 수트란 걸 만들었거든요. 마치 알테오젠이 제형 변경 기술을 만들거나 리가켄 바이오가 ADCR 링커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제약사의 러브콜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벨로시 수트를 지금 개발했는데 벨로시 수트 중에서 벨록 이뮨 기술이 있어요. 이게 유전자 변형을 시킨 쥐에 사용해서 인간 항체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줬느냐? 루센티스는 황반변성을 치료하는 내내 매월 1회씩 투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투여한다는 게 쉽게 말해 쉽게 투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에다 꽂아야 돼요, 이걸 주사기를. 근데 이거를 아일리아는 초기 3개월만 매월 1회씩 꽂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2개월에 1회로 주사 빈도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루센티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아일리아가 눌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바비스모가 또 나왔습니다. 바비스모가 나왔는데 이거는 투약 그 간격을 더 넓힌 거예요. 근데 필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황반변성 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아일리아가 67%, 바비스모가 18%, 루센티스가 14%예요. 바비스모도 로슈에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슈가 루센티스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리제네론 아일리아에게 뺏기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해서 바비스모를 내놨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해요. 왜냐하면 전문의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아직. 왜 이 투여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느냐. 로슈가 임상에서 임상 디자인을 할 당시에 주사 간격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그 전문의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해서 이걸 내놓는 거고 실제로 쓰는 사람을 처방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필드에 계신 전문의들이잖아요. 은은님들. 네. 은은이들이 쓰려고 하면은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제약회사에서는 임상 디자인을 자기가 유리하게 하겠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비스모가 나올 때 지금 로슈가 의도적으로 바비스모 주사 간격을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믿질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설명 시간 없겠네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지금 앞서 나오고 있다. 아까 그 얘기가 그거예요. 연예에 빗댄 얘기가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5월 달에 FDA에서 첫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로부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프비즈 품목 허가 긍정 의견을 받았어요. 이거는 긍정 의견이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것은 품목 허가가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유럽이나 미국에서 임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삼천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SCD-411 아직 제품도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물질명으로 남아있죠. SCD-411이 지난해 11월에 유럽 5개국의 파트너사랑 독점 판매권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3월 달에 영국과 벨기에 포함한 서유럽 9개 국가에 대해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파트너사한테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파트너사한테 기술 수출을 해서 파트너사가 진행 단계마다 마일스톤을 꽂아주게 되는데 파트너사가 지금 일단 저기 넣은 거죠. 유럽의약청에 넣은 거예요. 근데 넣었는데 이제 되면은 마일스톤을 더 많이 받겠죠. 지금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아필리프 제품명으로 이미 5월 달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일리아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 지금 독점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5월 17일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아필리브 제품명으로 판매가 되었고 물론 미국에서 지금 북부지방법원에 리제네론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일리아 특허 37개 침해했다고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또 인도의 바이오콘이라는 게 유럽의약품청 허가받았고 FDA 허가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FDA 허가랑 유럽까지 다 받은 게 인도 바이오콘이고요. 네. 유럽에서 지금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 받은 게 삼성 바이오에피스고 삼천난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두 개 다 아직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연회에서. 빨리 이거를 받지 않으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앞서 나가버리면 내가 최종 선택에서 그쵸? 네.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최종 선택.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SCD-411 허가 신청을 내고 결과 대기 중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5월 달부터 판매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천난제약은 기대감으로 오른 것을 지금 확인해주는 확인 사살이 빨리 필요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하나는 빨리 나와야 돼요. 세 개를 다 놀러 간다고 해놓고 하나는 놀러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쌓아온 기대감 이제 현실로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미국 이제 생물보안법 대표 수혜주 중 하나인데 어제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에서 우시바이오가 빠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주가가 밀렸는데 또 이게 오보라고 확인이 되면서 오늘 장에선 또 주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넥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에서 오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지네는. 자기네는 좋으니까요. 중국 금융통신사가 보도한 건데 중국 금융통신사 주장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반박을 했습니다.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에서 우시바이오가 빠졌다는 건 지금 오해다. 네. 중국 금융통신사는 오보 정정 안 하겠죠. 자기네 나라 언론이니까요. 중국이 어떻게 쓰는 거냐는 당연히 자기 팔을 안으로 굽으니까 그거를 뭐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 송도공장과 오송공장에서 바이넥스는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부산에서는 그 합성의약품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가 중요합니다. 삼성바이오 지금 최근에 나온 게 175억 원 규모짜리 시험 생산 공급 계약 체결 계약이 나왔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11.27%에 해당되는 규모예요. 근데 이게 계약 상대방은 비밀 유지 사유로 비공개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바로 밑에 그 금감원 공식 그 페이지 팝업창 있잖아요. 거기 밑에 상대방은 비밀 유지 계약으로 회사명은 안 썼는데 밑에 상대방 지난해 매출이 1조 203억 원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난해 매출액이 1조 203억 원이에요. 그냥 딱 정확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로 추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바이넥스는 얘기 못하죠.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바이오에피스랑 체결했고 그다음에 2021년 11월 달에 셀트리온하고 CMO 생산 국산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혹은 바이오 베터 신약에 이제 몰입을 하려고 예전에 CMO, CDMO로 커왔던 거 그거 거의 다 정리했죠. 지금 그걸로 일어나는 매출이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신의 바이오 시밀러를 결국에는 위탁을 하려고 해요. 바이넥스가 그 파트너고 네. FDA로부터 바이오 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바이넥스의 일정 물량을 즉각적으로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도록 2021년에 계약을 한 것이고 지금 뭐가 있냐면 셀트리온의 악템라 바이오 시밀러 CTP47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FDA 허가를 받았을 때 바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 바로 뽑아내는 공장이 바이넥스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도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의약품 위탁 생산인 CMO, 위탁 개발 생산인 CDMO 이게 언제든 공장이 항시 가동돼야 되는 구조예요. 왜냐면 이걸 한번 멈추면은 그걸 다 날려먹어요. 반도체 공장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바이넥스는 그동안 조금 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였어요. 근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잡았잖아요. 아까 우리 삼천당 제약에서 아일리아부터 쭉 했잖아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쪽에 힘을 싣고 있다는 거.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자체로 돌리겠지만 셀트리온도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폼에서 각종 바이오 시밀러를 다 노리고 있거든요. 그럼 위탁 생산할 공간이 바이넥스가 맡게 된다면 이제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그럼 이제 공장이 놀지 않고 완전 체질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도 공장의 스위트 56 라인이 임상 단계의 샘플만 생산 중인데 여기서 셀트리온의 악테메라를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대량 생산 구조로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넥스는 그렇게 러브콜을 지금 우리나라 투톱에게도 바이오시밀러 업체 투톱에게도 받았고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그 앞으로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저께 7% 급락했던 그 노이즈 그거는 중국 금융통신 업체에서 자기네 위주로 판단해서 쓴 기사였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하락 오히려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의 활약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가지고 오신 스몰캡은 어떤 기업입니까? 예, 우주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제 공시상이나 또는 여러분들 HTS상 명칭은 우주 일렉트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장형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초정밀 커넥터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형으로 진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성장 가치주로 평가돼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자동차향으로 이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성장 가치주인 이 우주 일렉트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기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93년에 설립됐고 2004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비교 가능한 업체가 이제 한국 단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20년 빠르게, 그러니까 73년에 한미합작법인으로 설립이 됐었고 96년에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키 제품은 커넥터입니다. 우리 이제 IT 기기라든지 자동차 전장의 경우에 그 단위들, 내부 유닛을 정기적으로 연결시켜줘서 전기 신호나 전력을 보내고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업 분별로 매출 비중은 IT 쪽이 약 60% 상반기 기준, AD, 자동차 분야가 40% 정도 되겠고 이쪽 분야에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세, 미국의 아메텍, 앱티브-T, 암페놀 이런 미국의 다수의 업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LS 엔트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한국 단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서 약 60%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40% 정도는 자동차 향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IT 쪽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현재 업황이라든지 그렇다면 우주 일렉트로가 IT 쪽에서 선점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위치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97년에 이제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등록이 되고 쭉 우리가 이제 B2B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장은 이제 고객사의 제품 출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또 중국 제품으로의 또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IT 분야는 두 가지 분야로 파악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모바일 향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매출이 1,561억 원 정점을 기록하고 계속 1,000억 원 이상을 유지를 했었지만은 23년에는 948억 원으로 최근 들어 최저점을 기록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사의 AI폰 출시 영향 등으로 24년부터 반등 중이지만은 이 모바일량 매출은 24년에 959억 그리고 25년에 1,000억 정도 매출, 그래서 제한된 성장에 그칠 거라는 측면입니다. 또 IT의 한 축을 차지했던 디스플레이 향은 2010년에 매출이 1,054억이었지만 23년에 91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수익성이 대단히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가 신제품 출시를 안 하면서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IT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향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성장을 찾고 있는 회사다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요 매출이 IT 쪽이었습니다. 다만 IT 쪽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인데 그렇다면 자동차 향은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전망성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커넥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밖에 안 되지만은 전문가들 전망 기관에 따르면 32년까지 116억 달러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면서 연평균 7.2% 상당히 높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자동차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늦은 후발 업체로 우주는 2013년에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우주는 이미 이제 초정밀 쪽의 강점 그리고 금형 설계부터 제작 또 프레스, 사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내재화를 했고 빠른 고객 대응력으로 신제품이라든지 개선된 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부품사가 이제 주요 거래처입니다. 대표적으로 SL,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유라, 경신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현기차 내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면서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13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15년에 100억을 돌파했고 16년에 200억을 돌파했고 18년에 300억을 돌파했고 20년에 400억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들어 성장이 더 가파른데요. 22년에 500억 돌파를 했고 23년에는 605억을 기록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351억, 연간으로 봐서는 24년에 721억, 그리고 25년에 83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된 그리고 그 기술 기반으로 빠른 고객 대응력하고 두 가지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자동차 전용 임가공 공장을 활용해서 이쪽 자동차 부분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부품사를 통한 납품이었는데 23년부터 소량이지만은 유럽 자동차 부품사를 통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로 납품이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AD 자동차 쪽 매출 비중은 23년에 38%로 레벨업 됐고 24년, 25년에는 43%, 45%가 되면서 전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 단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 자동차양 매출 비중이 84%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더라도 빠른 글로벌 시장의 빠른 자동차형 성장성 그리고 회사의 잠재력, 최근의 트랙 레코드를 감안하면 빠르게 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쪽이 자동차 분야. 이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측면입니다. 네, 우주일렉트로의 경우에는 현재는 40% 정도가 자동차 향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자동차 쪽의 실적 성장성이 현재로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차, 기아 쪽 중심으로 부품을 계속해서 납품을 해왔고 2023년부터는 유럽 자동차 부품사로도 납품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그렇다면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상반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IT 쪽이 고환율 효과도 있었고 또 고객사의 AI폰 출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YY 전년 동기 대비 9%, 그러니까 성장 전환을 했다는 측면이고 역시 AD 부분은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YY로 2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890억, 영업이익 99억, 그리고 순이익 94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단히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자, IT 쪽은 연말에 재고 조정 효과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은 자동차 쪽은 한 번 납품이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D 부분 자동차양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은 기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측면입니다. 연간 실적을 본다면 23년에 1,559억에 영업이익이 80억이었지만 금년에 1,726억에 180억 영업이익, 그리고 25년에는 1,880억에 211억 원입니다. 이 211억 원을 상장돼서 우주가 쭉 걸어온 레코드를 보니까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5번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영업이익 200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기조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거다. 이게 바로 자동차에서 불고 있는 바람 때문이다. 이런 측면이죠.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단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인데 보니까는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주식수, 발행 주식 총수가 953만 주니까 대단히 작습니다. 자,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32.1%인데 자사주가 무려 15.7%입니다. 자, 외국인은 이제 5.2%. 자, 한국 단자가 외국인이 28% 정도 있고 국민연금이 약 10%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8월부터 지금 연기금
아마 국민연금 아웃소싱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전장형 매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과거 IT의 실적에 대한 플럭추에이션이 컸었는데 이제 기조적으로 실적 호전이 되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 가치주에서 이제 성장 가치주로 바뀔 시점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실적 부분이. 자, PBR 지표. 그러니까 순자산 대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0.63배 정도고요.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이 970억 정도입니다. 이는 시가총액의 67%고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의 80% 정도 되니까 대단히 가치를 좀 가질 만하다는 측면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좀 살펴보니까 주당 배당금은 21년에 400원, 22년에 300원, 23년에 150원이었지만은 연결 순이익이 167억에서 56억까지 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자, 순이익이 늘어나면은 배당도 늘어나겠다. 네. 이런 판단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이 있었습니다. 22년에 20만 4천 주, 약 발행주식수의 2%, 23년에 20만 주, 역시 2% 소각이 있었고요. 23년에는 29만 주 정도를 소각용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용으로 취득했는 약 3%가 아마 이제 연내에 뭐 공시를 통해서 이제 소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용히 물밑에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과거 최고, 역사상 최고가는 4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이런 시절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뭐 20% 정도 이런 걸 감안되겠지만은 이 52주 최고가가 지금 22,100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은 최저가와 최고가의 중간 정도인데 52주 최고가 22,100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22년에 영업이익이 20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에 22년 영업이익을 돌파하면서 이제 기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면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52주 최고가는 상향해서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래량이 작지만은 연기금을 충분히 따라서 하면은 또 그 한국 단자처럼 자동차 영역 등에서 멋진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주주환원 정책도 쓰고 있는 그런 강소 기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듣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발행 주식 수는 적은 상황이지만은 자동차 향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해온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함께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의외로 굵직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제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처럼 거의 편입이 당연시되었던 종목들이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일부 실망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하지만 밸류업에 제외된 금융주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왜 편입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또는 산업군 내에서 PBR이 상위 50% 이내의 기업들만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PBR이 낮았던 은행주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환원 관련 지표보다는 PBR이나 PER, ROE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탈락한 금융주가 낮은 PBR과 ROE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PBR과 PER, ROE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를 보셔도 코스피 200보다 밸류업 지수의 종목들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PBR과 ROE가 낮은 기업들을 제외하면서 이를 끌어올리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번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최종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이 제외되게 됐는데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10월 밸류업 공시를 예정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력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의 지수에 포함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은행주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금리 하락 기조에서 마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자 마진, 님의 경우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 비용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대손 비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실적이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금리와 ROE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이전에는 기준금리와 ROE가 거의 연동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기준금리에 상관없이 ROE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기준금리의 변화, 금리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ROE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된 데 이유는 또 적극적인 비은행 M&A를 통해서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주 환원율도 점진적인 확대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현재 30% 그리고 50%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들 이러한 분석 속에서 주가도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융주 투자 포인트 잡아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아주 강력합니다. 어제 갑자기 장 막판에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과는 또 반대로 오늘 양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서 좀 종목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신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또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워낙 또 반가우실 것 같은데 오늘 장중한 때는 64,900원대 올랐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6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삼성전자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삼성전자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시장이 26일 정도부터는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전에는 이제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했었는데 26일 날부터 이제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또 때마침 어제 미국 마이크론이 2024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다음 분기 컨센서스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또 공개를 하였습니다. 예상 실적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반도체 쪽의 업황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시켰던 외국인이 오늘 처음으로 간만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순매수력이 현재 선물 매수력과 그리고 콜옵션 베팅력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며칠간 또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이 나왔고 이 상태로 최소한 6만 8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난 이제 7월부터 이제 쭉 하락한 그 폭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출렁대면서 쌍바닥 형식으로 만들면서 또 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강력하게 이탈시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재미난 이슈도 몇 가지 더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스마트 싱크로 현대차 맞춤형 제어가 가능하고 또 차 안에서도 이 집안의 가전 사물 인터넷 기기를 제어를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현재 이 현대차와 현재 기술 제휴 상호 협력을 최근에 맺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뭔가 이슈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최적화된 차량용 SSD, 낸드 플래시 기반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빠른 저장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용 부품 쪽으로서도 매출 확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 63,20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이대로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의 이 기술적 반등력은 최소한 6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매수 접근을 하더라도 최소한 9% 정도 한 9% 정도의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자리가 만약에 잘만 돌파가 된다면 7만 원대까지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5% 넘게 상승세 39,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을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시간외로 이제 14%나 좀 올라갔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94% 정도 매출 좀 증가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뭐 EPS도 더 올라갔고요. 뭐 내용들이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아쉽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한 외국계 자금과 매도한 외국계 자금을 이제 상계를 해보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대략 한 190만 주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튼 뭐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좀 돌아서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전공정에 있어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뭐 YC라든가 SFK
홀딩스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아무튼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스페타시스가 하나의 또 MLB를 만드는 회사죠.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뭐가 1위냐? 예, 가장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 회사들을 좀 제외하고 중국 회사들도 캐파로 보면 엄청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회사들은 이제 번외로 하고 일단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1위 기업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입니다. 유니마이크론이고 그리고 2위 정도가 이스페타시스로 보시면 되고 3위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장을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유니마이크론보다 지금 현재 매출이 조금 매출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의 질로 따졌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투자하시길 좀 바라보면서요. 아무튼 뭐 이스페타시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 반등이 될지 이제 뭐 디램이라든가 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거시 쪽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뭐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해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최근에 뭐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만이 오히려 플러스를 보여주고 뭐 자동차라든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보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좀,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좀 접근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 기술력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이스페타시스 괜찮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또 삼성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 13만 9,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앞서서 박수원 대표님께서 이미 여러 번 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수원 대표님이 또 여러 번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잘 보시지 않습니까? 삼성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칭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삼성전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물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전기에서 이제 조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MLCC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제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올해 6월 18일이었습니다. 6월 18일 날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최초로 만드는 회사는 따져보면 일본에 있는 TD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최초로 만들었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보더라도 거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1000와트시까지 저장이 되고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만든 거는 200와트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 5분의 1 수준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 정도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시제품을 이제 내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TDK가 최초로 개발하긴 했지만 시제품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거래처에다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제품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뭐 최초로 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시제품을 이미 벌써 고객사에다가 지금 현재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양산은 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TDK보다 좀 빠르게 지금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 게 좀 중요한 사항이 좀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개발하는 거랑 또 양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개발하는 거랑 양산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좀 고객사별로 해서 뭐
뭐 단점도 얘기할 거고 장점도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네.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MLCC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MLCC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만 개가 들어갑니다. 3만 개. 자,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 MLCC가 몇 개 들어갑니까? 약 500개에서 800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봤을 때 전기차의 캐즘이 요즘 분위기 보면 캐즘이란 단어가 요즘 좀 약간 언론 쪽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이브리드 쪽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MLCC의 판매량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제가 대당 3만 개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3만 개가 들어간다는 건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MLCC를 우리가 와인잔의 한 절반 정도 채우잖아요. 그게 딱 1억이에요. 예, 딱 1억치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만 뭐 바발보다도 더 작죠. MLCC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무라타가 1등을 달리고 있고 MLCC 시장에서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달리고 있고 세 번째가 TDK라는 회사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되자면 MLCC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또 유리기판이 만들어지고 SK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TDK를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양산은 삼성 전기가 제일 먼저 할 거고 이미 시제품도 제일 먼저 좀 고객사에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를 좀 기대하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 17만 원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3만 원까지 내려왔고 현재도 약 14만 원 좀 부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상승 흐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크게 뭐 쇼크를 받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만들어지면서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삼성전기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편입이 예상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수혜주 찾기에 부지런히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료와 교육 업종에 내린 가뭄의 단비가 밸류업 지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종들이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인데요. 경기 소비자 섹터의 상대적인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의류주와 교육 서비스주, 코스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2023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언더퍼폼해 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밸류업 지수 편입 이벤트가 수급상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 가능한 이벤트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휠라홀딩스와 메가스터디 교육이 특히나 밸류업 기업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25년 실적 회복 가시성이 높은 상황인데다가 또 배당금 상향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실질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데다가 브랜드 이미지도 계속해서 탈피하고 있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휠라홀딩스 F박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휠라의 리브랜딩 작업이 올해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리브랜딩 작업을 펼친 바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 휠라 플러스를 출시할 것이
출시했는데 이 프리미엄 라인이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저가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이미지 변신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패션의 해외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K-패션 소외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K-패션이 요즘에 이제 K-뷰티, K-푸드 못지않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K-패션 브랜드 인디 브랜드인데 일명 삼바, 마리땡, 마땡킴, 마르디가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3마 중에 2개의 마 브랜드에 대해서 중화권 리테일 사업을 본격화한 바 있습니다. 마르디의 경우에는 올해 해외 매출액 목표치를 500억 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의 매출이 휠라홀딩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국 매출일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대장주의 옷을 입은 휠라홀딩스 주가도 엣지 있게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세경하이테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경하이테크가 오늘 시장에서 5%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5,5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딱 좋아하는 패턴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좋아하기보다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를 조금 보면은 일단 뭐 이 중소형 스마트폰 IT 기기 쪽에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기기에 이제 광합 필름을 특수 광합 필름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서서히 다시 또 실적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폴더블 쪽이 최근에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 롤러블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이 폴더블용 특수 필름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년에 삼성이 롤러블 스마트폰을 또 만들게 된다면 이 롤러블 스마트폰에 필름을 또 독점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롤러블 스마트폰은 어떤 겁니까? 이제 쭉 펼치면 이제 화면이 이제 감겼다가 쭉 펴지면서 늘어나는 LG가 먼저 맨 처음에 개발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 LG가 개발을 하면서 이 사업을 좀 접으면서 그 스마트폰들 롤러블 스마트폰을 이제 임원이나 개발진에게 좀 나눠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중고로 3, 400에 거래가 된다고 해요. 시기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경 하이테크 쪽에 기대 수급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실적도 조금 뭐 부진해서 지난 작년까지 조금 뭐 굉장히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다가 올 연초에는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지난 2023년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상으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금 또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하향 단계에서 일봉상 20선 자리도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력은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6,900원에서 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 상승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 있게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롤러블 스마트폰이 시장의 또 다른 좀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직감이 듭니다. 일단은 벌써부터 뭐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실적이 또 얼만큼 늘어나는지 주가는 어떻게 연결해서 잘 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볼 만한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인데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잘 갑니다. 7% 가깝게 상승세 12만 7,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고 오늘까지 하면은 9거래일인데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에코프로 모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IRA법 때문에 뭐 시장에서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상당히 좀 강하죠. 우리가 지금 그 전구체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제품을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그러니까 전체 양극재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80%의 전구체를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IRA법으로 이제 지원 자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 쪽 회사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구체를 수직 계열화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생산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의 테네시주에다가 지금 현재 전고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 현재 만들고 있고 양극재 공장에다가 전고체까지 수직 계열화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이제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에서 지금 계속해서 캐나다의 퀘벡주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IRA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 중국의 전고체를 받아서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고체를 갖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멀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미국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는 에코프로 멀티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10만 원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냈고요. 전 고점 부근을 보더라도 15만 원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단기 상승 흐름이 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 부분은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에코프로 멀티가. 괜찮았는데 올해 1, 2분기가 영업이익 적자를 봤습니다. 2분기 연속 적자를 봤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뭔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실적이 너무나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왔고 이제는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동사는 또 전구체 중에서도 하이니켈 쪽 전구체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 전구체에 들어가는 87%가 니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니켈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영업 적자가 아니라 영업 흑자로 좀 전환되면서 매출 또한 지금 현재 급격하게 2분기 동안 캐즘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캐즘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상반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뭐 7% 오르고 저점 대비해서도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올라왔지만 여기서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적어도 저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계속 최근에 계속 올라왔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뭐 피크아웃되고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립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20만 원, 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조금 좀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말씀처럼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을 좀 대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에코프로머티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 호실적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입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나 사이맥스도 오늘 6%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업들이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일단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일단 전년도 영업이익이 71억인데
현재 이제 2개 분기 만에 벌써 영업이익을 97억 원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보면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00% 가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HBM 시장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이제 이 패키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패키징 장비, TC 본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장비잖아요. 근데 이 사이맥스가 후공정 쪽에 이송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인데 이미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자산 대비 고평가잖아요. 그래서 저평가를 노린다면 오히려 이 사이맥스 같은 종목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이득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20선을 살짝 올라타면서 지금 막 올라가려고 있는 추세예요. 이미 이제 막 바닥은 충분히 다진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랜빌 법칙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평선과의 이격도 상당히 많이 이제 벌린 상황으로서 딱 지금 매수 사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력은 최소한 한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가 조금 더 잘 나온다면 약간 중기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이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대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바로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한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상승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에서 3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근 몇 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던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현물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은 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들도 함께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좀 어렵게 움직였던 시장들이 조금씩은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음 주의 흐름들이나 내일 시장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 30초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2%대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2.56% 오른 2662.9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778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26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어제 마감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마음 편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턴 어라운드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스토어 4.5%, 메타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초전도체 쪽도 2.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 쪽 7.3%, 광모듈 쪽 6.7%, 유리 기판 쪽 6.4%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실적 테마로 가볼까요? 보시다시피 간밤에 반도체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고 시간을 거래해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은 만큼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CXL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11% 가깝게, SSD 9%, HBM 6%, K전력 5%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업종을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이 강했고요. 두 번째 업종은 금융이었습니다. 반도체도 잘 갔지만 이외 업종도 함께 잘 갔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3% 가깝게. 보시다시피 갭을 띄우면서 거래를 출발을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2670선까지 올랐습니다. 2600선이 지지가 되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 2600선을 깨면서 하단에서 또 마무리한 적도 많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단순에 75포인트 이상 올려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포인트 이상 올려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6%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780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세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장중 고가였던 18만 900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64,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솔, 강보합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수 대비해서는 부진했습니다만은 지수가 부진할 때 또 잘 갔던 기업인 이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갔습니다. 현대차는 3%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았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1%, 기아 2%, KB금융 3.9%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최근에 KB금융의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오늘 KB금융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38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18만 9,6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선두주자였던 알테오젠이 어제 시장에서 좀 삐끗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1위권, 알테오젠 다시 한번 2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순위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 이상 강세, 엔케미 3.5%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았고 양극재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 3% 그리고 무엇보다 삼천당제약이 7%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현재 구간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이 2% 넘게 상승세,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원대 뚫어냈습니다. 20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모처럼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준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네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오를 종목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오늘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IDM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을 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다음에
시초가는 당연히 높게 잡힐 거니까 시초가에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밀릴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뭐 하이닉스는 거의 고점에서 좀 마감을 해줬고요. 삼성전자는 위에서 약간 몇 틱 정도 밀렸는데 장 마감 쪽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점이 고무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보름 만에 매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수급보다 내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내일이 우리나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감일이 아니라 사실 오늘이 이제 3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D+2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외국인들 수급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10월 초 그러니까 4분기 초반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전기전자 업종에 더 들어올 수 있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괜찮았고요. 우리가 보통 유니버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엔비디아 유니버스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시초가에서 그렇게 큰 탄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덩치가 가장 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고가권에서 마감한 거는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지 이것이 또 4분기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조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공략주 시간이 좀 약간 있으니까 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지준율 0.5% 인하로 원화로 한 190조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중국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끼칠 만한 금액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어떤 뉴스냐면 지준율 다음에 중국이 어떤 정책을 필 거냐면 그게 이제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중국은 지금 부동산 경기로 성장을 했고 부동산 경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출 금리 하락을 했을 때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은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좀 보수적으로 전 접근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굳이 화장품 쪽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사실 기초보다는 색조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ODM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시장들은 기업들은 대중국보다는 북미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쪽, 캐나다 쪽에 ODM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중국향 그런 호재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미국향 수출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저는 오히려 그 반도체들보다도 이틀 정도 올랐던 얼마 전에 올랐던 그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이 저는 더 실질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견조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그래서 네. 뭐 2차 전지 쪽은 너무 많이 시장에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예. 전기차 관련주지만 시장에서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 명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인데요. 네. 이하로 그냥 한국타이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한국타이어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외제차를 우리가 사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 타이어 많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타이어를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로 시장에서 호황을 받았을 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5월 초에 급락이 좀 나왔었죠. 차트 잠깐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5월 초에 전 세계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한원 시스템 인수를 한 건 나쁘진 않은데 너무 좀 비싸게 하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고점을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금 시점에서 왜 한국 타이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타이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OE 타이어가 있고 RE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OE 타이어는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원래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를 OE 타이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RE 타이어는 시장에서 나 타이어가 다 닳았는데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RE 타이어인데 네. 이 양쪽 모두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타이어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어를 전기차를 가장 많이 구매한 해가 구매하기 시작한 해가 20년도 전후거든요. 2020년도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전기차는 우리가 보통 그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뭐 2만 킬로, 3만 킬로 이상 타시는데 이런 보통 사계절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7만 킬로, 8만 킬로 정도에서 교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2020년도에서 4년이 지났고 한 1년에 2, 3만 킬로 탔을 때 8만, 9만에서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올해 내년이 바로 OE 타이어를 빼고 RE 타이어로 교체를 많이 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네. 지금 중국 쪽의 수출 물량도 굉장히 좋고요. 수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가 있었던 서차지라고 이제 추가로 드는 금액 같은 경우도 운임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하나, 한운 시스템을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생겼던 노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좀 적용이 돼 있고 녹아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업종을 보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5월 초에 이틀 연속 초급락했던 가격대 위를 갱신한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에서 OEM, ODM 업체들 중에서 한국 콜마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몇 개, 그다음에 뭐 목표가를 50%나 올린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급락한 지점을 다 넘어섰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 어떤 종목군들보다도 조금 더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일 시초가 공략하기에는 뭐 차트상으로나 오늘 수급으로 기관 수급 많이 들어온 부분들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정고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좀 깔끔하게 4만 원 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급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해주셨고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전기차 타이어 교체 주기가 고래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66만 원 선에서 주당 75만 원 선으로 인상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시작한 뒤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아진 영향입니다. 인상된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은 75만 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 67만 2천 원보다도 11.6% 높은 수준입니다.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도 주당 2만 원에서 주당 2만 5천 원으로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풍정밀의 경우 공개 매수 대상 주식에 대한 최소 조건 없이 최대 684만 801주 범위 내에서 영풍정밀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MBK 측은 이달 공개 매수를 공식화하고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배 구조와 기업 가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최대 용량인 36GB를 구현한 HBM3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HBM3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고객에게 납품한 지 6개월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양산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엔비디아 측에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는 HBM3 12단 제품이 AI 메모리의 필수적인 속도와 용량, 안전성 등 모든 부분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스피어와 한캠이 내일까지 수요 예측에 나서는 가운데 양사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각각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정규 인스피언 대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사적 자원 관리와 전자 무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견고히 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조 한캠 대표는 현재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이를 주축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 소재 개발 역량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상장 후 공모금을 활용해 반도체 및 의약 소재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총 23곳의 이 기업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설 예정으로 IPO 시장이 본격적인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어제 서울 용산 정수 캠퍼스에서 비전 2028 선포식을 열고 직업교육 대전환 미래상을 담은 K-시프트를 발표했습니다. 폴리텍대는 선포식에서 직업교육 대전환을 통해 경영 목표인 취업률, 취업 유지율 전국 1위와 평생 맞춤형 직업교육 20만 명 달성, 글로벌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비전 및 경영 목표 달성과 경영 전략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직업교육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텍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업교육 대전환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